서연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작업실에서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결혼 전에는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지만 시댁의 끊임없는 요구에 밀려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동네는 서연이 결혼 후 새로 둥지를 튼 곳이었다. 남편 민주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5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의 번역 수입과 친정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이었다. 여보, 커피 좀. 거실 소파에 누워 법전을 펼쳐놓은 민준이 건성으로 말했다.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감이 코앞인데도 남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혼 5년 차, 이제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 커피를 내려주자 민주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다. 서연은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려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달력을 보았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간절함이 더 묻어났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 문을 닫았다. 며칠 후 집안에 환호성이 터졌다. 민준이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5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서연도 진심으로 기뻤다. 이제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가슴 한편에 피어올랐다. 서연아, 내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민준이 서연을 껴안으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축하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전화다. 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 준비해놨어. 전화를 끄는 민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함께 가자는 말도 없이 서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 시댁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묘하게 어두웠다.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축하 선물로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셨어. 내 친정에서. 서연의 손이 멈췄다. 주걱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우리 친정에서? 그게 어머니 말씀이 내 친정이 워낙 형편이 괜찮으시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변호사 된 건데 세단 한 대 정도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전달했고 서연에게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라고 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댁에서는 늘 서연의 친정을 돈 많은 집으로만 봤다. 실제로 서연의 아버지는 건물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했지만 박 여사는 그를 그저 청소부라고 무시했다. 청소부 사돈집에서 뭘 바라겠어. 그래도 돈은 좀 있다며. 예전에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며칠 후 민주는 본격적으로 외제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서연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시험 붙었는데 어머니 소원 하나 들어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 내 아버지 사업도 잘 되시잖아.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청소 용역 일하신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야?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누가 무시했어?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편한 예감이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전화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민준에게만 연락했지만 점차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 말 좀 들어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축하 선물 하나 제대로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 친정에서 건물도 여러 채 있다며. 차 한 대쯤이야. 서연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아.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무시해? 내가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전화를 끊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이란 게 이런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끝없는 요구와 타협이 연속인가?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왔다. 달빛 아래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남편의 서재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삐져나온 서류가 눈에 띄었다. 무심코 다가간 서연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서류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이름으로 된 사채 독촉장과 도박 빚 변제 요구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억 원. 그 숫자 앞에서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외제차가 아니었다. 이들이 원했던 건 빚을 갚을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서연의 친정에서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시댁의 무시를 참아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 너머로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채 독촉장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3억, 5억, 7억. 박 여사가 진 빚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의 합격을 축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서연의 친정 돈을 노렸던 것이다. 새벽 5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했다. 손전등을 켜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젯밤 보지 못한 서류들이 더 있었다. 불법 사설 도박장 이용 내역서, 고리대 금업체 차용증, 심지어 서연의 인감도장이 찍힌 연대보증 각서까지. 서연은 그 각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문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에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뭐야, 민준아? 어머님이 도박으로 진 빚. 그리고 이 연대보증 각서는 대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남의 서재를 멋대로 뒤지고 다니면 어떡해? 남의 서재? 우리 부부잖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빚이 뭐냐고.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그래, 맞아. 어머니가 빚이 좀 있어. 근데 그게 뭐 어때? 내가 이제 변호사 됐잖아. 몇 년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몇 년? 이게 수억인데? 그리고 당장 급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민주는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 친정에 부탁하려는 거잖아. 내 아버지 건물 몇 채 있다며? 차 한 대 값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난리야. 그 순간 서연은 남편의 눈에서 낯선 냉정함을 발견했다. 사랑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만이 가득했다. 민준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 우리도 편할 것 같아. 당장 갚아야 한다고. 내 친정에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였어? 사랑한다고, 함께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런 말들은?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 빚을 갚는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그날 아침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듯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로펌 면접이 있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를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남편이 나간 후 서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에.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결국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빠, 나 좀 봐도 될까요? 그래, 당장 올라오너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셨다. 거실에 앉아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도박빚, 외제차 요구의 진짜 속셈, 그리고 남편의 냉정한 반응까지. 말을 하는 내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에 묵직한 분노가 스며들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던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거기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참고 또 참아온 건 아빠도 알아. 근데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가 착하고 순한 걸 이용해 먹은 거야.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다. 아빠가 도와줄게. 내가 계획한 대로 하거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차라며 차 줄게. 딱 그 수준에 맞는 선물로. 서연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 있어?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민준이 축하 선물 말씀이시죠?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댁으로 배달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환호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어머, 정말. 역시 우리 며느리. 사부인이 똑똑하시더니. 달도 똑 닮았네. 다음 주 토요일이지? 알았어. 전화를 끄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박 여사는 끝까지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밖에 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줄 시간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세밀하게 짜기 시작했다. 토요일 시댁 앞마당에 도착할 그 특별한 선물을 위해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세단 증정식 날이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차분한 화장.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다. 그는 거실을 오가며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배달 시간이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벌써 시어머니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 서연아, 정말로 준비된 거 맞지? 어머니가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냈대. 오늘 차 받는다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제대로 준비했어요. 서연의 차가운 어조를 눈치채지 못한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10시 30분 서연과 민주는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들뜬 표정이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앞마당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박 여사가 이웃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친정이 대단해. 오늘 우리 아들 변호사 된 거 축하한다고 외제차를 보낸대요. 이웃들은 부러운 듯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누군가는 역시 변호사 어머니는 다르네요라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며느리 복도 있으셔요라고 말했다. 박 여사는 그 찬사를 받으며 더욱 우쭐해졌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붉은 천을 펼쳐놓고 차가 도착하면 성대하게 제막식을 할 계획이었다. 정확히 11시 대형 트럭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섰다. 박 여사와 민준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트럭 뒤에는 거대한 박스가 실려 있었다. 빨간 리본이 화려하게 장식된 그 박스는 확실히 고급 세단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왔다. 왔어. 박 여사가 소리치며 트럭 쪽으로 뛰어갔다. 민준도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 배달 기사들이 조심스럽게 박스를 내려놓았다. 박 여사는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다들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보낸 외제차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리본을 풀기 시작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리본이 풀리고 포장지가 벗겨졌다. 박 여사는 두 손으로 박스의 윗부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스 안에 외제차 키는 없었다. 대신 수북이 쌓인 책자들과 봉투, 그리고 박스 가득 채워진 싸구려 가락엿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스 안을 들여다보았다. 맨 위에 놓인 책자의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도박 중독 치료 센터 안내서. 그 아래에는 수십 장의 같은 안내서가 쌓여 있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것들을 뒤적였다. 하얀 봉투가 손에 잡혔고 봉투를 열자 법원 서류가 나왔다. 이혼 소장.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든 손을 내렸다. 그의 얼굴도 점점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엿 상자 위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남의 귀한 돈으로 빚 갚을 생각 말고 이거 먹고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의 수준에 딱 맞는 선물입니다. 박 여사는 메모를 읽고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스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도박 중독 치료센터 안내서잖아. 이혼 소장도 있네. 무슨 일이래? 엿? 진짜 엿을 보냈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박스를 발로 차며 분노를 표출했다. 엿이 바닥에 흩어졌고 안내서들이 바람에 날렸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은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딱 어울리는 선물로. 박 여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 계집애가 감히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주고도 멀쩡히 서 있어? 박 여사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님,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미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자제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당장 집으로 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혼 소장 받으셨죠?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돌아섰다. 박 여사와 민주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마당에는 어수선한 분위기만 남았다. 바닥에 흩어진 역과 도박 치료 안내서, 그리고 이혼 소장. 박 여사는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서연을 쫓아갔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서연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그의 손에 든 핸드폰에는 방금 전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려한 포장을 뜯는 어머니의 기대에 찬 얼굴, 그리고 그 후의 경악과 분노. 민주는 영상을 지우려다 멈췄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였다. 박 여사는 그날 오후 내내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망신, 역과 이혼 소장이라는 모욕적인 선물. 그녀는 이대로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을 붙들고 소리쳤다. 당장 서연이네 집으로 가자. 저 버릇없는 것을 혼내줘야겠어. 민준도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SNS에 올리려던 영상은 찍었지만 그 내용은 자신들의 치욕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장인 어른한테 따져야죠.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박 여사는 차 안에서도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긴. 돈 몇 푼 있다고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30분 후 그들은 서연의 친정 앞에 도착했다. 예상과 달리 집은 조용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정원.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집이었다. 박 여사는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니, 거의 발로 차다시피 했다. 이봐요. 사부인, 나와봐요. 당장. 민준도 목청을 높였다. 장인 어른. 오늘 이 일 제대로 해결하고 갑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박 여사는 더욱 격분해서 대문을 흔들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차량이었다. 차는 서연의 집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박 여사와 민주는 순간 멈칫했다. 혹시 이 집에 잘못 찾아온 건가 싶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의 아버지였다. 평소 작업복 차림으로만 봤던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고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를 따랐다. 뒤이어 검정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박 여사와 민준을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사부인, 오실 줄 알았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저기, 사부인, 이게 무슨, 서연의 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2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니, 안내라기보다는 들어오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 여사와 민주는 다시 한번 놀랐다. 거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가 걸려 있었다. 우수 기업 인상, 고용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 대상. 모두 서연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앉으시죠. 서연의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다.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여전히 기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사부인 아니 이 사람. 오늘 당신 딸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서연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끝장을 내고 싶은 건 이쪽입니다. 사부인. 그는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다. 강남 소재 상업용 빌딩, 서연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부동산 서류가 나왔다. 이건 뭡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제 딸 이름으로 된 자산 목록입니다. 강남 빌딩 3개, 서초동 상가 2개,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20채. 시가로 따지면 대략. 그가 잠시 멈추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에 든 서류가 떨어질 뻔했다.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모두 진짜였다. 법원 인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서연의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며 계속 말했다. 저는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전국 300개 건물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대한종합시설관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연 매출 1000억 규모의 회사입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내가 건물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진짜 청소부인 줄 알았나 보군.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동안 서연의 친정을 돈 좀 있는 청소부 집안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연의 아버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신들이 진 빈 목록입니다. 사채업체, 불법 도박장, 고리대금, 총액이 12억이 넘네요. 박 여사는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막혔다.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다. 이 빚들 제가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채업자들한테 전액 상환했습니다. 대신 채권을 제가 양수했죠. 이제 당신들은 저한테 빚을 진 겁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들이 완전히 서연 아버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럼 저희는 갚으셔야죠. 12억 원금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이자는 제가 인정상 좀 깎아드리죠. 서연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내 딸은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해서 함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감히 내 딸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려 들었죠. 서연의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민준 씨가 입사하려던 로펌 관련 서류입니다. 그 로펌의 실소유주 중 한 분이 제 대학 동기십니다.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당신의 채용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업계에는 당신의 인성 문제가 이미 소문났습니다. 다른 곳도 어려울 겁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년간 고생해서 딴 변호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사부인.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냉정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제 딸한테 하세요. 하지만 서연이가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민준이 서연에게 기어가듯 다가갔다. 서연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늦었어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5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민준 씨. 서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변호사 자격증. 이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인성이 바닥난 사람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일어나세요. 볼품 없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박 여사도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서연의 아버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채무 변제 계획서입니다. 12억을 2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압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우시면 됩니다. 서연의 아버지의 말에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짐을 싸서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떠났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서연의 아버지에게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위신도 모두 사라졌다. 민주는 그보다 더 비참했다. 로펌 취업이 취소된 후 그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업계는 좁았고 그의 파렴치한 행보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자격증만 있으면 뭐해요? 인성이 그 모양인데 누가 받겠어요? 한 로펌 인사 담당자가 면접 중에 직접적으로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단 직원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다. 월급은 200만 원, 어머니에게 보낼 생활비와 자신의 최소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채무 변제,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는 매일 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준의 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길에 우연히 서연을 보았다. 강남의 한 카페 앞이었다. 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주는 좁은 원룸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날 찍었던 사진들이 화면에 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자격증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 그 안에 알맹이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그 빛마저 그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한편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도 박 여사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모든 재산은 서연이 가져갔고 위자료는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작은 작업실을 떠나 강남의 새 오피스로 이사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빌딩의 한 층,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번역 일만 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첫 번째 원고는 한 여성지에 실렸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글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덕분에 저도 결심했어요. 이혼 준비 시작합니다. 서연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연은 진정으로 치유되었다. 책의 제목은 나를 찾는 번역이었다. 남의 글을 옮기던 번역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변신한 서연의 여정을 담은 책이었다. 출간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가에는 서연의 이름이 걸렸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첫 강연회 날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정의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선생님, 저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오피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석양이 강남의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도 현금 인출기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책상 위에는 새 원고가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책을 위한 첫 페이지였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진정한 인생의 번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